이제 아시겠어요, 박영호 씨. 당신이 버린 깨진 자기암처럼 당신 인생도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처럼. 아내의 3년상을 치르고 난 뒤 제 세상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아들 녀석은 장가보내 분가시킨 지 오래였고 북적거리던 34평 아파트에는 적막만이 가득했지요. TV 소리가 없으면 이명이 들릴 정도의 고요함, 그 지독한 외로움이 뼈를 삭게 한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이 사람을 이토록 무기력하게 만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본 신문 광고 한 줄이 제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불씨를 던졌습니다. 황혼의 로맨스, 새로운 시작, 시니어 전문 데이트 앱 광고였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주책이라는 생각과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희망이 머릿속에서 사납게 싸웠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 결국 저는 충동적으로 앱을 설치하고 말았습니다. 30년 전 양복 사진을 프로필에 걸어놓고 따뜻한 말벗을 찾습니다라고 서툰 소개 글을 남겼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오수진님께서 회원님에게 호감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수진, 그녀는 앱 프로필 사진 속에서 단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52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운 얼굴이었지요.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한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았고 제 농담에 소녀처럼 웃어주었으며 제가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꿈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제 마음의 빈 곳을 정확히 찾아내 따스한 온기로 채워주었지요. 휴대폰을 붙잡고 밤을 새우는 날들이 늘어갔고 제 메마른 일상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우리는 드디어 첫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시청 앞 맑은 찻집에 먼저 도착해 앉아 있는데 심장이 쿵쾅거려 숨을 고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찻집의 낡은 문에 달린 종이 딸랑하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고개를 들자 사진보다 훨씬 우아한 모습의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박영호 선생님, 맞으시죠? 오수진입니다. 아, 네네. 아이고, 실물이 훨씬 고우십니다. 선생님이야말로 사진보다 훨씬 정정해 보이세요. 꼭 저희 아버지 젊으셨을 때 모습 같아요. 그녀의 칭찬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우리는 마치 10년은 알고 지낸 연인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외동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보냈다더군요.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사이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좋아하는 70년대 팝송을 줄줄 꿰고 있었고 제가 젊은 시절 즐겨 읽던 소설가 최인훈의 문장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내 취향을 이렇게 잘 알까? 이것이 운명이라는 것인가? 저는 속으로 감탄하며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찻잔이 비어갈 무렵 찻집 스피커에서 낡은 노래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수 배우의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이었지요. 그 노래를 듣던 그녀가 문득 나지막이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낀 장충당 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차갑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노래, 그 멜로디, 그리고 그녀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그 미묘한 음정의 떨림까지 모든 것이 섬뜩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고 또 제 손으로 나락에 밀어 넣었던 그 여자. 김미숙, 그녀가 살아생전 술만 마시면 눈물을 글썽이며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상념을 떨쳐냈습니다. 수진 씨는 제 표정이 굳은 것을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혹시 안 좋은 기억이라도 떠오르셨어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냥 옛날 생각이 잠깐 나서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노랫소리와 30년 전 김미숙의 우는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며 지독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그저 늙은이의 기우일 뿐이라고, 찾아온 행복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집으로 찾아오고 낡은 와이셔츠를 손수 다려주며 아내가 죽은 후 텅 비어 있던 집안 곳곳을 그녀의 온기로 채워나갔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풀었고 그날의 기이한 기시감은 그저 해프닝이었다고 믿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여인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녀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들 녀석의 눈빛이 그날따라 유독 차갑고 날카로웠던 것을 저는 왜 그때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아버지, 그 여자 뭔가 이상해요. 마치 처음부터 아버지 모든 걸 알고 접근한 사람처럼 군다고요. 아들 준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녀석은 다 큰 아들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를 신문하는 검사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지요. 아버지 모든 걸 알고 접근한 사람 같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박힌 작은 가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오수진이라는 달콤한 늪에 발목까지 잠겨 이성의 소리를 들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충고를 그저 갑자기 나타난 새어머니에게 재산을 뺏길까 두려워하는 아들의 치기 어린 질투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수진 씨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모르니까 더 무서운 거죠. 아버지 세상에 그렇게 흠 하나 없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앱에서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내 어미 죽고 내가 3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넌 모른다. 이젠 나도 좀 행복해지면 안 되는 거냐? 내 허락 받고 내 인생 결정해야 하냔 말이다. 결국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준서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진 씨와의 재혼을 서둘렀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조촐하게 혼인 신고를 하고 반찬 가게에서 떡 한 마를 맞춰 이웃에 돌리는 것으로 모든 예식은 끝이 났지요. 그럼에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텅 비었던 집은 그녀가 가져온 화초들로 싱그러워졌고 주방에서는 매일같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제 낡은 속옷까지 손빨래를 하며 살뜰히 저를 챙겼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떠오르던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의 서늘한 기억과 아들의 경고를 이 완벽한 행복 뒤로 애써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이한 일은 우리가 한 침대를 쓰기 시작한 첫날 밤부터 일어났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새벽녘, 저는 귓가에 스치는 서늘한 바람결에 잠을 깼습니다. 옆에는 수진 씨가 새근새근 고운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분명 그녀의 입은 굳게 닫혀 있는데 어디선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희미하고 원망이 서린 듯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영호 씨, 나 추워. 저는 식은땀을 닦으며 돌아누웠습니다. 늙으면 헛것이 들린다더니 괜한 걱정을 사서 하는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그 다음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잠들기만 하면 어김없이 그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왜 나를 버렸어? 왜? 그 목소리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김미숙의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아이를 지우고 병원 침대에 누워 저를 원망하던 바로 그 목소리.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소리에 잠이 깬 수진 씨가 화들짝 놀라며 불을 켰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악몽 꿨어요?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나한테 뭐라고 속삭였냐고? 제가 뭘요? 전 그냥 쭉 자고 있었는데, 여보. 정말 왜 이러세요? 무섭게.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지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환각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천사 같은 아내였다가 밤이 되면 죽은 내연녀의 목소리가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이 기괴한 상황.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진 씨가 잠든 틈을 타 그녀의 손목을 살펴보았습니다. 1챕터에서 친구가 말했던 김미숙에게 있었다는 그 흉터. 하지만 그녀의 손목은 흉터 하나 없이 희고 고왔습니다. 저는 안도하는 동시에
제 정신이 정말로 병들고 있다는 깊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신경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졌지요. 그런 저를 보며 수진 씨의 걱정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그녀는 제 건강을 위해 좋다는 약을 지어오고 밤에는 제 손을 꼭 잡고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아내를 잃고 아들과 다툰 충격으로 생긴 제 마음의 병일지도 모른다고, 이 착한 사람을 의심하는 나야말로 천벌을 받을 놈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저는 이 지긋지긋한 환청에서 벗어나 그녀에게 온전한 남편이 되어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마지막 행복을 제 손으로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몰래 동네의 작은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가벼운 불면증과 환청 증세일 뿐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지요. 그날 밤, 저는 처방받은 약을 먹고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모든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가장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약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저는 무언가 차갑고 축축한 것이 제 얼굴을 닦아주는 감촉에 희미하게 의식을 차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수진 씨가 제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완전히 잠든 줄 알았는지 제 귓가에 대고 악마와도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김미숙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그녀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푹 자야지. 약 기운에 푹 잠들어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모를 테니까. 이제 시작이야. 박영호. 그녀의 속삭임은 비수처럼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박영호. 그 한마디의 약기운으로 몽롱했던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본능적인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제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옆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내 옆에 누워있는 저 여자는 누구인가? 천사인가? 악마인가? 아니면 내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인가?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여느 때와 같이 다정한 미소로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잘 잤어요? 약 먹고 자니까 푹 잔 것 같네. 얼굴색이 한결 좋아 보여요. 그랬나. 덕분에 오랜만에.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척 어젯밤의 일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환청이고 악몽이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수진의 계획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제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처음에는 물건들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는 정도였습니다. 늘 현관 입구에 두던 제 구두 주걱이 어느 날은 신발장 맨 위 칸에서 발견되고 안경을 벗어 협탁에 두었는데 다음 날 아침이면 화장실 선반에 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건망증이 심해졌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저는 점점 제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죽은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자개장이었습니다. 장롱 위, 아내의 사진 옆에 고이 모셔두었던 작은 송거울이 산산조각 난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빗자루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울먹이고 있었지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먼지를 닦다가 실수로 그만 정말 어떡하죠. 돌아가신 사모님이 아끼시던 거라면서요. 아니야, 당신이 이걸 왜 건드려? 내가 만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어제 저녁에 여보가 저더러 저 거울 좀 깨끗하게 닦아달라고 부탁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죽은 아내의 유품을 저 여자에게 닦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억과 그녀의 주장 사이에서 저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죽은 아내의 유품들을 하나씩 실수로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짜다만 털 스웨터는 좀이 먹었다며 버리고 아내가 아끼던 찻잔 세트는 설거지를 하다 깨뜨렸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눈물로 제게 용서를 구했고 자신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모두 제가 시킨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보가 그랬잖아요. 이제 옛날 물건들은 다 정리하고 우리 둘의 새로운 추억으로 집을 채우자고. 어제 저랑 같이 앨범 보면서 이제 이 사진들도 다 태워버려야 속이 시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아내의 흔적들은 그렇게 하나씩 나의 짓이라는 명분 아래 완벽하게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격렬하게 부인했지만 그럴수록 수진 씨는 저를 더욱 안타깝고 가엾다는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기억을 잃어버린 남편을 돌보는 헌신적인 아내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 세상은 온통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뿌옇고 불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서서히 제 자신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포 속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아들 준서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준서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무래도 아버님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당신이 돌아가신 어머님을 저로 착각하세요. 수진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내가 죽은 아내와 그녀를 착각한다고? 제 아들 앞에서 저를 온전치 못한 늙은이로 만들어버리는 그 잔인한 한마디에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저 여자의 계략이라고, 저 여자가 내 기억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눈빛은 공포와 혼란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아들 준서의 눈에 불안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쳤을 뿐이었지요. 준서야, 그게 무슨 나는 그런 적 없다 저 여자가. 도련님, 제가 부족해서 아버님을 잘못 모신 탓이에요. 어젯밤에도 절 붙잡고 자꾸 옛날 사모님 성함을 부르시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충격이 크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일단 병원에 가서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동정과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아들의 마음을 알기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수진은 그렇게 제 마지막 보루였던 아들의 신뢰마저 제게서 완벽하게 빼앗아갔습니다. 그녀는 슬픈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 아들의 동정심을 얻었고 저는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초라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준서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를 걸어 제 안부를 물었지만 그 전화는 더 이상 다정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보호자의 목소리였지요. 그렇게 완벽한 고립감에 질식해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인 만식이었습니다. 제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다른 친구에게 전해 듣고는 변변한 집들이 한 번 못했다며 양손 가득 휴지와 세제를 들고 나타난 것이었지요. 저는 만식이의 등장이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는 넉살 좋게 과일과 차를 내왔고 만식이는 처음 보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야, 박 부장 아주 도둑놈이네. 도둑놈이야. 이렇게 고운 재수 씨를 어디서 꽁꽁 숨겨두고 있었어? 별 말씀을요. 영호 씨가 워낙 자상하게 잘해주세요. 근데 재수 씨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던가요? 낯이 많이 익은데. 만식이의 말에 저와 수진 씨,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찻잔을 내려놓다가 미세하게 손을 떨었습니다. 만식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뜯어보더니 이내 손뼉을 탁 쳤습니다. 아, 생각났다. 재수 씨, 혹시 왼손 손목에 흉터 하나 있지 않아요? 예전에 영호 이놈이랑 붙어 다니던
그 김미숙이라는 아가씨랑 어쩜 이렇게 분위기가 똑같지 그래. 그 아가씨도 손목에 꼭 그런 흉터가 있었는데. 그 순간 거실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미숙, 그리고 흉터. 제가 애써 잊으려 했던 단어들이 친구의 입에서 적나라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는 태연하게 웃으며 자신의 왼쪽 손목을 걷어보였습니다. 어머, 손목이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데요. 사람을 잘못 보셨나 봐요. 저도 제 이름이 흔해서 그런 오해를 가끔 받아요. 그녀의 희고 깨끗한 손목을 본 만식이는 멋쩍은 뒷머리를 긁적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날 만식이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얼마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지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가 돌아간 뒤 아무 말 없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폭풍전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상에 마주 앉았을 때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까 그 친구분 말이에요. 다시는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유일한 친구인데. 당신 아픈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친구예요. 당신 병세가 더 악화되면 어쩌려고요. 오늘 보니 그 친구분도 영사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던데. 혹시 그분도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요? 그녀는 교묘한 이간질로 만식이마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 휴대폰으로는 만식이의 전화가 단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제 휴대폰에서 몰래 만식이의 번호를 차단해버렸고 만식이에게는 따로 전화를 걸어 박영호의 상태가 심각하니 당분간 자극하지 않도록 연락을 삼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되었습니다. 유일한 친구마저 잃어버린 저는 이제 오롯이 그녀의 소나기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악몽을 꾸다 깬 제가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 씨가 혼자 소파에 앉아 죽은 아내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손톱으로 천천히 긁어내며 악마처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 원래 우리 엄마 자리였는데 당신이 다 뺏어갔잖아. 이제 내가 당신한테서 모든 걸 다 빼앗아 줄게. 아주 천천히. 죽은 아내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내던 그녀의 모습은 제 망막에 그대로 각인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저 여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아침 일찍 병원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준서 녀석의 사무실로 향했지요. 하지만 저를 맞이하는 아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또 무슨 일이세요? 재수 씨가 그러는데. 아버지 요즘 약도 잘 안 챙겨 드신다면서요? 준서야, 그게 아니야. 아비 말 좀 믿어다오. 그 여자 오수진, 그 여자가 이상하다. 어젯밤에는 내 엄마 사진을. 됐어요. 아버지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사람 붙여서 재수 씨 뒷조사해 봤어요. 고아 출신에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오래 일했고 주변 평판도 좋아요. 아무 문제 없는 분이라고요. 아들은 이미 그녀의 완벽한 위장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십 년간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오수진이라는 가짜 인생을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했는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요. 저는 결국 아들 사무실에서 힘없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희망의 끈마저 끊어진 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나 혼자뿐이구나. 저 악마 같은 여자와 단둘이 이 집안에 갇혀버렸구나. 그날 밤,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수진 씨가 타준 쌍화차를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쏟아졌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들리지 않았지요. 그녀가 쌍화차에 수면제를 탔다는 사실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깊은 악몽에 빠져들었습니다. 30년 전 그 비 오는 날의 여관방, 제 아이를 가졌다는 미숙이에게 제가 모질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내 아이라는 증거 있어? 당장 지워. 그녀는 하염없이 울며 제게 매달렸지요. 영호 씨, 제발. 우리 아기만은. 저는 그녀를 뿌리치고 돌아섰고 그녀는 결국 혼자 아이를 지우다 과다출혈로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죄책감이 제 목을 조여오는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괜찮아요? 또 악몽 꿨어요? 식은땀이 비 오듯 하네. 꿈에서 막 깨어난 저는 몽롱한 정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울면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꿈에서 자꾸 미수가 미안하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그 비 오는 날 여관방에서 그 여자를 버리고 온 게 아직도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온몸에 솜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날의 일은 저와 죽은 김미숙 단둘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가 마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쳐다만 보고 있었지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제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창고 정리하다가 우연히 찾았어요. 여보 물건인 것 같아서 깨진 조각들. 제가 밤새 하나하나 붙였어요. 강신 악몽 꾸는 게. 혹시 이것 때문인가 싶어서요.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작은 자개함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김미숙에게 사랑의 증표라며 건넸던 바로 그 자개함. 그녀가 죽은 뒤 저는 겁에 질려 망치로 부숴버린 뒤 창고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악교로 어설프게 이어붙인 자개함은 흉측한 흉터로 가득한 몰골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그녀가 흥얼거리던 노래, 친구가 말했던 흉터, 그리고 저와 김미숙만이 알던 비밀까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며 드러난 그림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태의 진실이었습니다. 너, 누구야? 너, 대체 누구야? 제 절규에 그녀는 처음으로 그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아보시네요. 걔가 누군지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럼 한번 맞춰보세요. 당신이 버린 그 자개함처럼 산산조각 난 인생을 평생 증오하며 살아온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 그녀의 싸늘한 목소리는 제 심장에 박힌 고드름 같았습니다. 눈앞에 저 여자가 더 이상 내가 알던 오수진이 아니라는 것. 그녀는 내 과거가 보낸 망령이자 내 죄업이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안식을 앗아간 저 여자를 내 손으로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침대에서 뛰쳐나가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인연, 내가 감히 내가 뭔데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여보, 왜 이래요? 정신 차려요. 사람 살려. 제가 그녀의 목을 조르려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믿을 수 없게도 아들 준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오수진은 준서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제게서 벗어나 아들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흑아버님이 갑자기 저를 돌아가신 김미숙이라는 분으로 착각하고 제 목을.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녀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성을 잃고 폭력을 휘두를 것을 예상하고 미리 아들에게 연락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자개함과 제 입에서 터져나온 김미숙이라는 이름, 그리고 폭력적인 모습. 이 모든 것이 아들의 눈에는 정신병이 극에 달한 아버지의 발작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제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고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준서야, 속지 마라. 저 여자가 널 속이는 거야. 저 여자는 오수진이 아니야. 하지만 아들의 귀에는 제 절규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차마 저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낮은 목소리로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모시고 가주세요. 그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의 손에 이끌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병실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망상형 치매 초기 및 충동 조절 장애. 그것이 세상이 제게 찍어버린 낙인이었습니다. 저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미친 사람처럼 오수진의 정체를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녀가 김미숙의 딸일지도 모른다고,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집안에서 벌어졌던 모든 기이한 일들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의사는 더욱 안타깝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박영호 어르신, 그 모든 건 죄책감이 만들어낸 망상입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인물을 통해 투영되는 전형적인 증상이세요. 부인께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저는 미친놈이 되었고, 거짓을 말하는 그녀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며칠에 한 번씩 헌신적인 아내의 얼굴을 하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손수 깎은 과일을 제 입에 넣어주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지요. 여보, 걱정 말아요. 제가 매일 기도할게요. 어서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물에 취해 몸은 무기력했고 제 모든 외침은 그저 정신병자의 발작으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저는 그렇게 철저히 세상과 격리되었고 그녀의 완벽한 시나리오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그녀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당신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예요. 당신이 우리 엄마의 인생을 앗아갔던 것처럼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이 지긋지긋한 복수도 끝이 나겠네요. 그녀의 손에는 제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성년후견인 재산 처분 동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재산 증여 서류를 본 순간 저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포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저것이 저 여자의 최종 목표였구나.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든 뒤 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설계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였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발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에 취해 늘 흐릿했던 눈에 힘을 주고 그녀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뒤 변호사와 함께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의사와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한없이 가련하고 헌신적인 아내의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 제가 함부로 손댈 수는 없지만 당신 병원비랑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걔가 법적인 후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시네요. 이게 다 당신을 위한 일이니 오해하지 말아요. 어르신,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부인께서 어르신을 위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실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손은 약물 부작용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오수진의 입가에는 감출 수 없는 승리의 미소가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30년간 기다려온 복수의 마침표를 찍는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펜을 쥐고 서명란 위로 펜촉을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 준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준서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는 제 오랜 친구 만식이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수진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련님,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아버님 안 그래도 안정이 필요하신데. 준서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손에 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제 친구 만식이와 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댁 사모님이 따님을 시켜서 박 부장에게 복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네, 저희 엄마가 임종 직전에 자기 딸이
꼭 복수해 줄 거라고, 박영호 그 사람 절대 행복하게 못 죽게 만들 거라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 딸 이름이 서연이었어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는 과거 김미숙과 같은 병실을 썼던 환자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갇힌 뒤 만식이는 제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게 연락이 닿지 않자 그는 30년 전 김미숙의 주변 인물들을 추적했고 마침내 그녀의 유일한 피부치인 딸 서연이의 존재와 그녀가 품고 있던 복수심에 대해 증언해 줄 사람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사람들이 지금 아버님 재산을 노리고. 그녀가 필사적으로 변명하는 순간 병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준서가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마친 뒤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녀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처럼 제게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서연이라는 증거 있냐고. 당신들은 지금 이 불쌍한 노인을 이용해서 나를 모함하는 거야.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작은 손수건 뭉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제게 주었던 그 깨진 자개함에서 나온 아주 작은 머리카락 몇 올과 그녀가 매일 밤 제게 먹였던 수면제 가루를 몰래 모아둔 약포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온 첫날부터 내 정체를 의심했다. 그래서 내가 빗어 넘기는 머리카락들을 아내가 남긴 이 자개함 안에 날마다 모아두었지. 그리고 내가 내게 먹인 약들도 경찰 양반들. 이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저 여자가 김미숙의 딸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서연이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완벽한 아내 오수진의 가면이 벗겨지고 30년의 증오에 사로잡힌 한 여자의 처절한 민낯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팔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그녀는 저를 향해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박영호, 이걸로 끝난 것 같아? 당신은 평생 내 엄마의 망령 속에서 살게 될 거야.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그녀의 저주를 들으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저는 결코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그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끌려나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아들 준서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비를 믿지 못하고 정신병자로 몰아세웠던 죄책감에 녀석은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안도감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텅 빈 잿더미 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더 이상 예전의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그녀, 서연이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여놓은 화초, 그녀가 덮어주던 이불, 그녀가 끓여주던 된장찌개의 희미한 냄새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거대한 흉터처럼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낮에는 천사처럼 웃고 밤에는 악마처럼 속삭이던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이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서연이에게 사기, 협박, 존속상해 미수 등의 죄목으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판 내내 저를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았지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 당연한 복수이자 심판이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조심스럽게 서연이가 보낸 편지라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며칠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증오나 저주가 아닌 담담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호 씨, 당신은 아마 내가 왜 당신 친구의 등장이나 아들의 뒷조사 같은 변수를 막지 못했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사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당신 친구가 내 뒤를 캐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 복수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외로운 뒷모습에서 평생을 고독하게 살다 죽은 내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더군요.
30년의 증오는 제 자신마저 삼켜버린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낼 방법은 당신 손에 파멸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부디 내 목까지 불행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내리는 내 마지막 국수입니다. 편지를 다 읽은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녀 역시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그저 불행한 운명에 갇힌 한 명의 가여운 인간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 아들과 친구가 진실을 밝힐 시간을 벌어주었던 겁니다. 스스로 파멸을 선택함으로써 이 지독한 복수의 연쇄를 끊어내고자 했던 것이지요. 저는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싸움의 승자는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감옥에 갇혔고 저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저주대로 저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녀석에게는 살아갈 만큼의 돈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배낭 하나만을 짊어진 채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아무도 찾지 않아 봉분마저 허물어져가는 김미숙의 버려진 묘를 찾아냈습니다. 무성한 잡초를 맨손으로 뽑아내고 흙으로 작은 봉분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묘 앞에 선 저는 제 손에 들려있던 깨진 자개함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것은 한때는 그릇된 사랑의 증표였고 한때는 처절한 복수의 매개체였으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업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그 묘 옆에 작은 편말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김미숙의 이름과 함께 서연이 그리고 제 이름 박영호, 우리 세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새겨 넣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얽힌 운명 공동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남은 생을 두 여인의 넋을 기리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것은 속죄가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사치일 뿐이지요. 그저 내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서연이의 마지막 저주처럼 철저히 불행해지기 위한 나의 마지막 길입니다. 텅 빈 산중에 홀로 앉아 있으니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그녀가 흥얼거리던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의 멜로디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길고 아주 길었던 나의 어리석은 삶이 그렇게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